안녕하세요. 도연 김종성입니다. 벌써 5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네요. 토요일에 온 비가 봄비였을까요? 이제 완연히 실록이 여름으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정부에서는 이 정권 들어서 20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대책에서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대책을 보면서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이번 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공급 대책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 개입이 너무 강해지는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의 질과 더불어 주택을 사겠다는 주택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하죠. 즉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 비중이 높다 보면은 인프라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택 공급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처럼 대규모 택지개발 정책을 담은 공급과는 다른 양상이죠. 즉 서울 등 도심 내 직접적인 소규모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규모 토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첫 번째 그린벨트를 개발해야 되는, 해체해서 개발해야 되는 부작용이 있죠. 두 번째로 법을 고쳐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이런 정책은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비껴가는 방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총량을 늘리다 보니 결국은 3기 신도시의 보완책으로 수도권 공급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 강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회복과 더불어 주택값, 집값 상승 우려를 다독이고 분양시장으로 수요자의 관심을 잡아두기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결국 이번 대책은 주택법 및 건축법 등 관련 제도의 후속 입법 과정도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에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시의 용산 개발이 그 전보다 많은 가구 수를 늘려 공급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용산 정비창에 8,000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 철도 정비청 부지에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용산역 정비창 부지는 옛날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 때 서울 르네상스 발표했었던 청사진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정비창은 용산 국제 업무지구 사업에 포함됐고, 당시에는 5,000가구가 계획했었는데, 그리고 그 비용이 자그만치 30조가 예상이 되었었는데, 이후에 본 사업이 자초되면서 법적으로 분쟁이 번지기까지도 했죠.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작년인가? 2018년인가? 19년인가? 서울시장이 용산 정비창 일대 종합개발 계획을 담은 용산 마스터 플랜을 내놓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정부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면서 발표가 연기된 것을 혹시 기억합니까? 그런데 이번 발표에 과거보다 3,000가구가 늘어난 8,000가구로 확대된 겁니다. 송파에 옛날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이 헬리오시티죠. 헬리오시티가 자그만치 9,510가구입니다. 그런데 용산 정비창에 8,000가구를 들어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도시가, 8,000가구 자체가 크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한정된 단지가 8,000가구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물량이 될 겁니다. 한남 재건축이 거기가 몇 세대인지 아세요? 약 6,500세대입니다. 6,500세대보다 더 큰 8,000가구가 들어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참 아쉬운 점이 큽니다. 서울은 크게 3개 축으로 나눌 수 있죠. 강남과 여의도, 그리고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한 종로와 중구, 이렇게 크게 3개 업무 지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명실상부한 교통의 중심지인 용산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산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용산 개발되는 그 지역 핵심으로 우리는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용산 지역 변두리 쪽을 혹시 눈여겨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산역과 가까운 주거 지역 중에 오른쪽으로는 도시 재생 사업적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 엉뚱하게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물릴 수 있으니까 저는 조심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되죠. 사전 청약. 주택시장에서 등장하는 용어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나 공부를 한다 하도 어렵죠. 사전 청약이라 이게 뭔 말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전 청약이란 분양 예약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예약, 이것도 좀 더 어렵지 않나요? 간단하게 말해서 아파트의 사업 승인 이전에 공급 물량 일부를 예약받은 뒤 본 청약 때 사전 청약자들에게 우선 계약권을 준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합니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2008년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때 이 제도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폐지가 되었거든요. 이런 제도를 이번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급 택지에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공공개발, 임대주택을 늘리면서 그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참 아리까리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보면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 때문에 보수당에서는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난 선거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었죠. 즉 이번 발표를 보면은요, 재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드는 것이 사업의 속도와 결과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공공참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만큼 기존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상가를 마련하는 등 세입자들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도 또한 준비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7월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공공참여 재개발 추진 시에는 조합원 분양 물량을 제외하고 일반 공급 물량 중 절반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일반 공급 물량 중 절반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비판을 하더라고요. 즉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는 다른 지역 어디예요? 서울에서는 강북지역 얘기가 하겠죠. 강북 일부 재개발 구역에서는 관심을 보이겠지만 임대 비중이 늘어나면 오히려 나중에 반발을 사지 않겠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네요. 네 번째로 2020년부터 연간 25만 채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정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등 기존 대책을 통해 발표한 아파트 분양 시기를 앞당기기로 이번 발표에 포함시켰습니다. 올해 이후 공급하기로 한 77만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몇 가구예요? 약 30만 가구가 넘잖아요. 77만 가구니까 상당히 많죠. 38만 가구 정도 되겠죠. 2023년까지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수도권의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상반기 중으로 부천, 대장, 수원, 당수 2등 약 4만 가구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까지도 말씀을 하네요. 제 생각은 이렇게 할 때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뚝심을 가지고 이번 정부에서는 이 정책, 주택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요, 삼성동의 현대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공사가 진행되겠죠. 현대차 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착공을 위한 마지막 인허가 절차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부지를 산 지 6년 만이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대차 그룹은 2014년 9월에 10조 5,500억을 들여서 옛 한전 부지를 낙찰받았잖아요.
이 현대차 그룹 사옥은 높이가 569m, 지하 7층에 지상 105층 규모로 국내 최고의 건물로 건립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높이 있는 104층과 105층에는 전망대도 들어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황, 부동산 불황이 얼마나 갈 걸로 예상합니까? 벌써 언론에서는 6월 30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약발이 끝났다고 하면서 서울 금매 물건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해 공급과 수요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3기 신도시로 얼마나 이사를 갈까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3기 신도시로 이사를 가실까요?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상승하고, 반대로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니까요. 그렇죠. 공급 확대가 어중간하고 일각에만 집중하면 가격 학습 효과 때문에 올라간 집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가격 안정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대책에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시장의 내성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격을 통제하면서 시장 끌고 가는 규제 정책으로 효과를 보기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답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본주의 생리를 존중해야 되겠죠. 정부가 그리고 공공기관이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 독재 정권인 북한하고는 다릅니다. 또 일당 독재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도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건들면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것 같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건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 시내에 조그마한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공급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정비창에 8,000세대를 들어서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여러 곳곳에 이런저런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1기 신도시를 건들면 어떨까요? 1기 신도시 조금만 있으면 세월이 너무나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많은 아파트에서는 녹물이 나고 그래서 수도관을 새로 교체하기도 하죠. 그래서 나온 것이 또 하나 수직 증축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차에 차라리 제1기 신도시를 리모델링 해버리면 어떨까요?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이런 데를 다 한번 뒤집어 버리면 그 효과는 대단하지 않을까요? 서울의 집값 확실하게 잡지 않을까요? 1기 신도시는 이미 도시가
자족 도시가 됐고요. 서울로 집중하는 도로도 이미 확충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20번째 정부의 주택정책 발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모두 5월 어린이날 가정의 달이죠. 가족들 잘 챙기면서 또 환절기 밤낮 기온이 그래도 이제 조금 예전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불을 차고 그래서 감기가 걸릴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유념하셔서 건강 잘 지키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